오신 분이실까요? 네, 오늘의 하루의 일과를 용해인과 함께 마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의 순천의정보고회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취재하러 오신 기자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저희 로비에서 프레스 명찰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등록하신 분들 용해인 의원 스티커 이렇게 잘 부착해 주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의정보고회를 라이브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참가자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게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 진동으로 되어 있진 않은지, 소리가 켜져 있진 않은지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해인 의원의 일정이 유독 빡셌습니다. 아침을 장흥에서 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고흥에서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자 5번째 의정보고회를 이곳 순천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용해인 하면 어떤 모습들이 주로 떠오르실까요? 당당하고 똑똑하고 소신 있고 시원하고 이런 모습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네,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야기를 소신 있게 펼쳤던 그 빛나는 순간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핵 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번 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괴묘복치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한 뒤 두고두고 반추해야 하는 원통하고 황망한 날입니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자신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여기 이렇게 300명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국가에 허울을 썼다고 그것이 바로 국가이겠습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소신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국민을 배신해버린, 국권을 포기해버린 이 무능하고 오만하며 비열한 정권의 끝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당당하게 그 어느 자리에서건 소신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국회의원 용해인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름 한번 외쳐주셔야 돼요. 용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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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용해인 의원을 얼마나 애정하시는지 이 목소리 크기로 가늠할 수가 있네요. 너무나 열렬히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토요일부터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 시작했거든요. 광주, 목포, 장흥, 고흥, 찍고 오늘 이곳 순천으로 왔는데요. 혹시 순천에 다른 국회의원이 제가 국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의정보고회 한 국회의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의정보고회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우리 많은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로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앞으로의 총선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나서 순천 지역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예요. 이 행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꽉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국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우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활약하고 있다면 이곳 전남에서는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문지영 위원장님이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 문지영입니다. 어제 저희가 목포에서 전남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아침에 목포에서 전남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오면서 장흥, 고흥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면서 넘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전남에 많은 곳에서 용혜인 국회의원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의정보고회를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너무 욕심을 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느끼고 있는데, 여기 많이 와주신 분들 만나면서 아, 욕심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행사 잘 진행되도록 함께 힘써주고 계시는 주변에 있는 저희 당원분들 아니면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늦은 시간에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도 함께 오늘 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저한테는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진심을 담은 정치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삶에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실 분도 계신데요. 내년부터 전남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이 열린다고 합니다.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에게 학생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그 실험을 시작하시는 김대중 전남교육감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감 김대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혜인 의원님이 지난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발자취를 나누는 자리에 비록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내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마저 어둡게 합니다. 미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젊고 활기찬 리더십으로 용기를 북돋워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의정보고회가 그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용혜인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축하드리며 앞날의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을 향한 이 의지와 그리고 곳곳에서의 실현들이 더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난 것도 인연이라 그 시간들을 기록에 남기는 단체 사진 촬영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촬영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나눠주신 그 의정 보고서로 얼굴을 살짝 이렇게 가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무대에서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용해인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파이팅을 해주실 건데 그대로 멈춰선 채로 한 3초 정도만 마음속으로 세고 손을 내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촬영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촬영을 위해서도.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기자님 조금만 뒤로 네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용희 화이팅! 네, 멈춰주세요. 네, 한 번 더. 기본소득당 화이팅! 네, 되었습니까? 네. 아, 한 번만 더 한답니다. 아, 네, 기자님. 조금만 뒤로 가주시면. 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다시? 용해인! 아,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아, 괜찮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 순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직전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의정보고회에서 드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 현장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 무대 뒤에 보이는 포토월 보이시나요? 여기서 용해인 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질서 유지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진 찍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적어도 8시 30분에는 모든 질의를 마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또 시간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 보고 싶어서 다들 늦은 시간에 이 자리 와주신 거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려고 할 텐데요. 용해인 의원이 직접 지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기본소득당의 정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늘 진심을 담은 정치로 미래를 여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큰 박수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세 번째 의정보고인데요. 오늘만 3일째 5번째 의정보고에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해인입니다. 네, 지금부터 국회의원 용해인의 의정활동을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용해인의 의정활동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나무지다. 사이다와라. 나무집니다. 사이다와라. 사이다, 네, 윤석열 감사합니다. 네, 여러 이상민 탄핵?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그렇죠. 인사청문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김행 장관 후보자랑 되게 여러 번 라디오에서 만나봤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 딱 2번밖에 같이 방송 안 해봤거든요. 네, 제가 만난 패널들 중에 가장 힘든 분이 김행 장관 후보자였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분이 낙마를 해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가 물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많이 망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나. 그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조금의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에게 너의 의정활동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태원 참사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하면서
유가족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네, 벌써 9년 전이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10년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은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매번 반복돼서는 안 되는 참사를 반복하는 정치, 그리고 참사가 또 반복되고 나서야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를 찾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호 이유는 달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답은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9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책임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을 정치적이다 라고 매도하면서 고립시켰습니다. 참사를 예방하는 본인들의 책임에는 너무 무능했던 정부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데에는 가장 유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유가족들의 곁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쏟아지는 자료들을 살펴보고 저희 보좌진들과 함께 법률을 뒤지면서 분석했습니다. 이게 9년 전과 다르게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추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부터 이상민 장관 탄핵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발의와 심사까지 저도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도 9년 전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진상규명의 과제는 남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참으로 국민들께 그리고 유가족들과 희생자분들께 송구합니다. 국정조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유가족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각 정당과 의원들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기본소득당 용해인만 유일하게 국정조사 계획서를 준비해왔다. 그것만으로도 안도하게 됐고 그때부터 믿었다. 그러니까 고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정치가 내 자리에 서서 내 편에 서서 일할 거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 슬픈 현실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동시에 그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에 진심으로 답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도 절실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일하자.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리에서 일하자. 그게 제가 앞으로도 제 마음 깊숙이 가지고 갈 초심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요약하면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진심을 담은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점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곁을 지키고 국민들께 의미로 닿는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그런 각오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마음 아파했던 지난 호우 때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정부들의 재정 충격 해소까지 안전과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왔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 1등에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여론조사가 주관식이었는데요. 국민들께서 직접 입으로, 말로 용해인 이름 3글자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정치가 먼저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가서면 국민들께서는 꼭 그에 맞는 진심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느낀 점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정치에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희망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법 활동에 하나하나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심과 함께 미래를 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대표 발의한 법, 제가 만든 법이 40개 정도가 됩니다. 사실 법안 하나를 발의하려면 동의하는 국회의원 10명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도장을 받는 게 국회의원 한 석 있는 정당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애썼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솔직히 40여 개가 많은 숫자는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기존의 정치가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또 외면해왔던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인 입법으로 풀어낸 것들입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민생과 또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왔다라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공론화법, 그리고 기본소득 탄소세법과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해서 기본소득 입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소득처럼 사회 전반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정책을 도입하려면 그 무엇보다 국민들과 함께 수기하고 민주주의적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자로서 제가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조금 멀게는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이 주장한 여전제와 정전제부터 가깝게는 87헌법, 우리의 헌법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왔던 국토보유세까지 그 일맥상통하는 철학을 기본소득 토지세법으로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그 부를 되돌려주는 제2의 토지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예전에는 지구온난화가 먼 미래의 일, 다음 세대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기후위기가 오늘 현실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인 저탄소, 탈탄소 무역 체계에서 대한민국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 역시 중요한 법안입니다. 국회 최초로 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과세하는 입법적 기틀을 마련했고 또 동시에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국민 배당을 함께 법안에 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이제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미 국민 80%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국민들의 그러한 변화와 방향을 담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탄소세법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4월에 제가 고유가 상황에서 최초로 도입을 제안했던 횡재세 도입 논의는 이제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은행 횡재세법 당론 발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정당이 정책적 유능함이 다수정당을 견인해내는 좋은 정치의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인데요. 네. 저랑 많이 닮았나요? 네. 사실 혼자 나왔냐라는 말도 듣는데 저희 남편이 늘 발가락 같은 걸 보면서 자기 닮은 거 찾더라고요. 네. 저도 일하는 애기 엄마로서 30대 워킹맘으로서 양육자들과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어왔습니다. 양육자들과 아동들을 배제하는 노키즈존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 일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의 의정활동은 진심을 담은 미래정치라는 원칙을 튼튼하게 다져왔습니다.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작은 정치,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구태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과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정치, 이게 제가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더 많은 내용들은 오늘 나누어드린 의정보고서에 더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꼭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칭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용해인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칭찬이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오늘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용해인을 알리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위기라고 합니다.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지역 소멸의 위기,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한국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원인은 바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 또한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왜 우리 정치가 오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시키고 고쳐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가 국가 전략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이야기했던 소득주도 성장, 부족한 점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가를 만들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 시절에 7원절구,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주 69시간제, 만 5세 입학, R&D 예산 삭감, 김포 서울 편입까지 설익은 정책만 일단 던지고 보는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공백을 정치 검찰과 공산 전체주의 같은 말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철학을 알면 이 퇴행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이라도 해볼 텐데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이 말하는 대한민국이 없으니 도대체 이 퇴행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아실 겁니다. 저는 30% 콘크리트 지지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60%나 되는 강력한 부정 여론이 저는 그 불안과 불신의 증거라고 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임기 시작부터 임기 2년 차까지 이렇게 반대 여론이 강경하고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적 위기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현실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의 위기를 말하는 건 윤석열 정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고 무능과 무책임함을 끝내야 할 민주진보 정치 또한 이 국가 전략,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온 당파제의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윤석열을 넘어서서 촛불로 국민이 열망했던 개혁 정치에 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과감하게 제시해왔던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사회의 비전은 당내 갈등에만 휩싸여서 민주당의 중심으로 그리고 국가적 아젠다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혁 정치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이야기했던 횡재세 역시 상임위 위원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서 속 시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 진보 정당들도 자기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서 진영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 진보적 비전을 갱신하고 또 쇄신해야 하는데 역사적 관성에 빠져서 노동과 같은 추상적 가치들을 되뇌이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또 견제해라,
근데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또 함께 협력해라 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모두가 다 나쁘다 라는 양비론만 반복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진보 정치인을 자임하는 분들 중에 나는 민주당이 미우니까 이준석과 함께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등장합니다. 제3지대를 열겠다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부동층 제3지대는 민주당의 오른쪽과 국민의힘의 왼쪽을 교집합으로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치 자체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와서 제3지대라는 거대한 셈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3지대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나면 호남에서 의석 30석 가능하다. 누구랑 만나면 대구에서 20석 가능하다. 누구랑 만나면 수도권 합쳐서 30석 가능하다. 이런 선거공학적 계산으로 제3지대의 열망을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제3세력이 등장하기만 하면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고 제3세력이 등장하기만 하면 개혁정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제3지대에 모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을 모아내야 그 제3지대의 선거공학적인 내용, 정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 경쟁 그리고 미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라디오와 또 유튜브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은 마치 정당 내의 권력 투쟁만 잘 관리하면, 그래서 공천만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주면 정치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위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절반이 물갈이가 됩니다. 초선 의원들이 50% 이상 국회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절반이 매번 물갈이 돼도 과연 정치가 바뀌었는가? 국민들의 삶과 미래가 바뀌었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위기와 퇴행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치 세력들이 책임 있게 답변해야지만 국가의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기본소득당이 하려는 정치의 방향이자 저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또 미래를 열어낼 정치를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라는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안드린 개혁연합신당 또한 이런 미래를 향한 정치를 만들어갈 담대한 연합의 기획인데요.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을 솔직하게 국민들께 그리고 또 책임있게 제시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부터 선거공학적 세력들을 모아내고 개혁의 내용으로 채워나간다면 저는 단숨에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담은 정치를 넘어서 미래를 여는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담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획을 책임있게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그 개혁에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용해인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이 뭐냐, 내용이 뭐냐, 국가의 역할이 뭐냐 라고 물으실 텐데 저는 미래투자국가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위기들은 불평등과 양극화는 따로 해결하고, 기후위기 따로 해결하고, 지역소멸 따로 해결하고,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업 공급망 문제 따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투자국가를 요약해서 뼈대만 말씀드리면 기술혁신이 곧 국가 경쟁력이자 미래 경쟁력이 지금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직접 주도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이뤄내고 디지털 전략산업들을 지원 육성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까지 주도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혁신성장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을 성공시켜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또 산업적으로 주도하는 게
기후위기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이뤄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좀 뒤처져 있을 뿐이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같이 이런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딱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국가의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국가 성장의 결실을 소수의 플랫폼 자본과 재벌들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전환, 혁신국가, 그리고 국민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사진, 달에 사람이 처음 갔을 때 사진입니다. 사실 인류를 최초로 달에 보냈던 이 아폴로 프로젝트는 인간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남겼다는 것 외에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터넷 그리고 반도체 같이 지금의 기술혁명을 기반을 만들어냈던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터넷과 반도체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건데요. 이 아폴로 프로젝트 민간 기업이 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민간 기업 하나가 인류를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 중간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문제, 이 프로젝트의 현실성 문제 등등으로 몇 차례 엎어지다가 끝내 좌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선진국으로 올라섰던 한강의 기적,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진행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국산화를 이뤄냈던 역사적 도약. 저는 이 정부의 모습들 뒤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쟁취하겠다는 사명이 있는 나라, 정부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도 저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또 키워나가기 위해서 녹색전환이라는 사명을 세워서 진솔하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 긴축 재정을 극복하고 대규모의 재정을 조달할 용기가 있는 정부, 그리고 재벌과 시장을 맹신하지 않고 공공선의 도구로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박정희식의 산업화가 남긴 상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산업화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장이 곧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새로운 분배체계 그리고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본소득이 새로운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요청되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을 연결지어서 혁신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풍요롭고 더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래투자국가야말로 21세기에 직면한 위기에 내놓는 새로운 산업화의 길이고 87 체제 이후에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실패했던 실질적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주화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는 길임과 동시에 이 완전고용과 임금노동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오래된 복지국가 모델을 쇄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순천 시민 여러분,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위기 속에서 해야 할 바, 사명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의 진심을 모아내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의 크고 작음에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고 책임있는 진단과 해법을 내놓는 일에 앞장서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장을 열고 미래를 향한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늘 일관되게 야권의 단일하고 담대한 공조를 강조해왔고 민주진보 진영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서 크고 작은 힘을 보태는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월요일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응원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라는 진심의 이름이고 또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리라는 희망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성원을 더 크게 모아내서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개혁 정치를 소신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용해인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보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진심을 담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정치 비전을 미래를 여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잘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경청해주신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긴 시간 의정활동을 담담하게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우리 용혜인 의원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들리실까요? 저 뒤쪽까지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리 배치를 바꿨어요. 이제 편안하게 용혜인 의원의 더 진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손들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다. 아이고, 일단 두 분 제가 봤습니다. 네, 손들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포스트잇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주시면 또 용혜인 의원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순천에 오시는 분들이 먼저 남겨주신 응원 메시지를 먼저 공유를 드리고 또 사전 질문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긴 한데요. 그것은 저희 현장에서의 질문의 수에 따라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응원 메시지를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격하게 급변하고 거의 모든 것이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 정치와 정치인들만이 쇠퇴하고 민생은 뒷전으로 여겨 염증이 나던 때에 의원님 같이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말씀을 해주는 분이 계셔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 있었고요. 그리고 진정 일 잘하는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 같은 신선한 정치인이 있어 정치에 눈 돌리고 눈 감고 싶어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정책연구원을 꿈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1학년 학생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민주당원이지만 용혜인 의원은 당을 떠나 민의를 대변하는 찐 의원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위안, 희망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또 순천에서 또 이런 격렬한 지지를, 열렬한 지지를 받으시니 좀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좀 얼떨떨합니다. 순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월요일 저녁부터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실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원이라서 아무래도 언론의 스피커도 작고 얼마나 국민들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느꼈던 것은 국민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다가가면 꼭 그에 맞는 진심을 들려주신다라는 생각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기본소득당과 저에 대한 여러 응원이 저는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가서 닿았고 국민들께서 그 진심을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소수정당 국회의원 한석의 의원에게도 이만큼 큰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응원과 지지의 마음이 정치를 바꿔달라는
기대와 또 희망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순천에 처음 왔는데 좀 더 빨리 올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또 순천에서 자주 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본격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들어서요. 말랑말랑한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사실 저는 되게 보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2008년 한미 FTA 반대 촛불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제 친구들, 저는 이제 수도권 사니까 제 친구들이 밤만 되면 야자 빼먹고 그렇게 지하철 타고 집회하러 나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친구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뭐 경제적 파이를 키우려면 한미 FTA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에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학에 오고 나서 그 내가 알고 있던 현실과 실제 현실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정말로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세월호였습니다. 그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 앉혀놓고 우리랑 협상하고 싶으면 야당 원내대표한테 협상의 정권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저 양반이라고 할 뻔했어요. 저분도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대표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도 절반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을 찍었을 거고. 근데 저렇게 국민이 아닌 것처럼 자기와는 상관없는 어떤 협상의 적대적 파트너인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고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선거에 출마도 하고 정당 활동도 하고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세월호부터 그리고 세월호에서 경험한 정치의 필요성,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태원 참사 대응할 때도 그렇게 진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 준비하면서도 정말 저희 같이 많이 울었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마이크가 혹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뒷자리에 계신 1번으로 손 드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의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할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 TV에서 뵙고 아까 전자에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이다 청문회에서 그 기억들을 말씀하시고 또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무지다, 똑부러지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인 소중한 모임을 하다 여기 있는 의원님을 직접 뵙고 싶어서 중간에 탈출한 사람입니다. 오늘 먼저 여기 보는 진심을 담은 정치 국민의 깃을 지키겠다는 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국민을 지키고 또 이런 큰 일들을 하시려면 무엇보다 이 정치인들이 초선에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참 안 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우리 기본소득당이란 본인이 말씀하신 혼자 어려운 이 당에서 과연 다음에 재선 3선을 하셔야 국민을 이해하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신 일을 계속 하고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계획이랄까? 즉 이제 내년 불과 100일 남은 총선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순천이 세 번째라고 하셨어요. 그럼 순천을 그 많은 지역 중에 세 번째로 그리고 앞으로 또 찾아가실 것도 많겠지만 연고가 전혀 없는 우리 순천을 방문하게 된 선정하게 된 그 동기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TV에서 일이 됐을 때 미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고 보니까 초등학생 1학년 아이를 한 가정의 엄마이고 얼핏 계산해 보니까 세월호 때 2008년도에 고 3인가 기에 33대 되시던데 앞으로 파이팅 하시고 저도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당의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우리 영예인 의원님이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어떤 금배지를 다시 달고 재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니 적어도 순천서 몇 명이 어느 정도가 몇 프로가 우리 의원님의 어떤 이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지 하시면 최소한의 제가 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애기 엄마고요. 네, 그 초등학생은 아니고 이제 3살 된 애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아빠랑 집에 가서 아마 아빠를 많이 괴롭히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의정보고회를 제가 이제 토요일 광주를 시작으로 어제 목포 그리고 오늘 장흥, 고흥 그리고 순천에 왔습니다. 왜 호남에 먼저 왔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호남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아까 제가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잘 못할 때 늘 그 혁신과 쇄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지역이 저는 호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정보고회 전국 순회를 할 때 호남에서부터 그 쇄신과 혁신의 기운들을 모아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남에서부터 의정보고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의 재선 3선 전략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국회의원 한 명 있는 정당에서 국회의원 의석 한 석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마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들보다 저희 기본소득당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솔직히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역구를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 명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소득당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어디로 출마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두면 기본소득당 의석 하나 혹은 뭐 저의 재선 하나만 손 놓고 있다 보면 저 등장한 이준석 신당이 이 제3지대로 모여있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흐름으로 만들어내겠구나, 다 흡수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반윤 전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의힘을 약화시키는 모습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준석 대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유혈 입성할 거고 보수 정치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분명히 그 흐름에 반대하면서 또 이 제3지대라는 국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개혁의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의 재선, 국회 기본소득당의 원내 한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을 제안드렸고 3자 구도가 아니라 4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덩이를 잘 굴려서 다음 총선 때 여러분들 앞에 예쁜 눈사람 만들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손 드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네, 마이크를 이분께 넘겨드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8살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존경하는 용해인 의원님께 질문 이렇게 마주 뵙고 질문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은행 행정세법과 하시고자 하는 연합혁신정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야합 집산이 안 되게 하게끔 어떠한 용해인 의원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것을 실천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고금리 상황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 삼중고가 참 국민들, 서민들 힘들게 하는,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소잖아요. 이 민생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업종이 정유사 그리고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를 투자해서 어떤 혁신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다고 하는 건 정당한 기업의 경제 활동이죠. 하지만 어떤 고금리 상황 혹은 고유가 상황이라는 외부적 조건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초과 이유는 우리가 전체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을 행제세로 거두어 들여서 그 취약계층들, 예를 들면 금융 취약계층 아니면 에너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행제세의 취지입니다.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은행 행제세법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여러 G7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미국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구테레스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유엔 가가지고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연설을 듣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횡재세 각 나라를 도입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이제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히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건, 좀 슬펐던 건 민주당 정무위 소속의 몇몇 의원님들이 이 은퇴세를 반대하면서 은행 그리고 재계 보수 언론들이 하는 언론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슬펐어요. 네, 사실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모토인데 중산층과 서민이 아니라 재계와 그러니까 재벌들과 은행 그리고 보수 언론들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개혁 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저 모습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합 집산이 아니라 개혁 정치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네, 이제 그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구체적인 눈덩이를 굴려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기본소득당이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의 원칙, 선거공학적 세력 갖지 못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승리 혹은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세력과는 연대 못한다. 이 두 가지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 여기에 이 기본적인 방향성에 동의하는 이제 개혁적인 정치 세력들, 지식인들, 시민사회 단체들을 쭉 만나고 있습니다. 정당과의 간담회도 하고 협약식도 맺고 또 시민사회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또 싱크탱크 민주진보 진영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지식인 네트워크들과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7대 과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이제 논의에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저 세력이 개혁적인 세력이구나를 볼 수 있는 여러 개혁적인 인물들을 저희가 이제 또 같이 개혁을 과제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과정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 그리고 1월 초가 되면 구체적인 모습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열심히 굴리고 있는 예쁜 눈덩이인데요. 이 눈덩이를 예쁜 눈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음 질문 하실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계신데요. 5분. 네.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마이크가 돌아가는 게 이런 편한 순서대로 저기 여성분부터 아니요. 뒤에. 네. 여성분부터 순서대로 쭉쭉쭉쭉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떨리는데 그냥 50달 먹은 주부예요. 근데 한 번씩 그 유튜브 보면서 그 김현숙 그 질의할 때 보면서 너무 통쾌하게 남기고 기백년 할 때도 너무 그냥 여자로서 그 모토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은행이나 정유사, 저는 고향이 섬이에요. 검노대. 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부산도 다니고 여기 살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거 아세요? 정유사들이 그 지역 안에 있는 데가 제일 기름값이 높아요. 대한민국에서 여수가들이 기름값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더 약하거든요. 이게 본인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뭐 여수에 이렇게 환원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만 보편 우리 일반들은 한마디로 핵폭탄을 치고 사는 거잖아요. 옆에 언제든지 누구마다 하나 터지면 맨날 난리예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고 그 우리가 그냥 내일이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좀 아줌마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그다음에 좀 단단한 면이 있어요. 안으로 내실게. 아까 용현님 얘기하셨던 눈덩이를 이쁘고 그렇게 잘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실 있게 단단하게 다져서 정말 그냥 꿋꿋하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될 것 같은데, 네. 예쁜 눈사람뿐만 아니라 단단한 눈사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고요. 사실 이제 여수가 기름값이 제일 높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매번 사회 화가 난다고 하고 기름값 왜 이렇게 오르냐라고 하면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막상 국제유가 떨어질 때 또 기름값 안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또 재고 때문에 그렇다. 그럼 기름값 오를 때 그 재고는 왜 안 썼는지 의문인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분석을 쭉 했을 때 지금 그 유류세 계속 깎아주고 있는데 유류세를 깎아준 것이 다 그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세금을 한 100원 깎아주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한 40원 깎아진 금액의 기름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효과 분석도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해서 유류세 깎아주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유사들은 막 1000억씩 성과급 장치하고 돈 많이 벌어가는데 국민들은 고유가 상황에 괴로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횡대세라는 것이다 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해주신 정책연구원을 꿈꾸는 이제 20살 학생이고요.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책이나 법이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이제 정치를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법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발의를 하면서 이제 방해가 되었던 법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도움이 됐었던 법이나 혹은 방해에 시달렸던 법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방해가 됐던 법, 국회법이. 국회법이 그런데요. 그 국회가 진짜로 의석수 많은 게 무조건 장땡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본회의의 일정 그리고 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법안,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섭단체만 논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본회의장에 갔거든요. 제가 출발하고 나서 공지가 와요.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다 보니 한 교섭단체가 무조건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놔버리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어렵게 표결했던 노란봉투법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 사회가 논의해왔던 법안이지만 교섭단체 하나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회법이 그래서 저의 의정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줬던 방해가 됐다기보다는 제가 넘어야 할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된 법을 뽑자면 사실 많죠. 저의 선배님들께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오고자 만들어 왔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제도를 확대해왔던 것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확대시켜 왔던 법과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기반 위에 서서 더 나아간 무언가를 제안하고 법안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리고 인권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수많은 법들의 도움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이크를 이렇게 옆으로 이미 넘어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요소에 사는 37살 신원종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남 요소는 지역 소멸 예정 지역이라고 하고 지금 많이 사람들이 지금 출산율로 떨어지고 미국에서 점연하다가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이제 망했네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서열화하는 교육제도가 문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애기나 아이들이나 이런 건 낳지는 않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제도를 좀 이런 입시나 이런 걸 개혁을 하는 게 이게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여수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화순에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10,000원짜리 전세주택을 한다는데 그게 전남 일부 지역밖에 안 하고 여수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남도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 제도를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용해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네, 지역 소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열화 혹은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체계도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전국에서 출생률이 제일 높은 지역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세종. 맞아요, 세종시예요. 왜냐?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월급은 조금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공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미래를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아이를 낳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요즘 청년들은 내가 10년 뒤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커녕 1년 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도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소멸 관련돼서 제가 올해 여름에 이제 전남에 와서 기본소득 관련된 전남의 여러 논의들을 들으려고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문자 그대로 10수년 안에 마을 하나가 마을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화순에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수가 160명. 근데 화순이 나름대로 전남 지역에서는 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좀 덜 감소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좀 이 저출생을 넘어선 노출생 그리고
공동화를 넘어선 소멸화의 심각성을 좀 저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42%가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수탈해왔던, 그래서 도시만 성장시켜왔던 이 불평등의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또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지역소멸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더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에서 온 청년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용해인 의원을 정확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수 친구들이 오자고 해서 사실 왔고요. 네. 근데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용해인 의원을 모르면 몰랐지,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떠오르는 게 아까 그 비전을 말씀하시고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앞으로 팬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는 용해인 의원과 비슷한 또래 청년이고요. 정말 그 비전이 그 지금까지 어떤 진보 다른 당보다 현실적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조금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내다본다고 느꼈는데, 한 가지 조금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시대에 좀 떨어진 거 가치 아닌가.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의도하신 바는 달랐지만, 근데 그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은 또 이제 산단이 많이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지만 못 받는 경우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노동 문제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용해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에 대한 비전, 노동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진보 정당들이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더 좋은 노동 혹은 노동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중요하지 라는 추상적 가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노동 이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너무 낮은 저임금의 문제도 있고,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이 일자리의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얽혀 있죠. 나름대로는 그 일자리 혹은 노동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입법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노동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저 당은 이렇게 삶을 바꾸는 정당이지, 이렇게 삶을 바꾸려고 하는 정당이지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거고,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인권이 중요하지, 노동이 중요하지라는 말은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꾸 노회찬 전 대표님 소환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 이런 가치를 가져가려고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노동이 뭐냐, 지금의 노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연합신당의 모습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0가지의 구체적인 과제를 정치 세력들이 개혁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 그러면 저 정당이 승리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저 30가지의 입법 과제들이 추진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추상적 가치만 되뇌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고, 내일부터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소득당에는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있고요. 노무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여러 토론회와 법안 준비 이런 것들을 좀 도맡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의정보고회를 한 달 동안 막 23곳을 가는데 그 사이 중간에 또 자살산재와 관련된 토론회를 아마 12월 10일인가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아마 또 노동과 관련해서 했었던 법안 준비는 예를 들면 몇 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신청 못하고 하는 또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평등하게 적용해야지라는 법안들을 또 발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했었던 의정활동도 있었다라는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마이크가 와야 되는데요. 네, 까만 옷 입으신 분 손 한 번만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카메라를 잘 피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순천에 거주하고 시험 준비 중인 30살 박광석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국회의원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 또는 시민된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이든지 이런 질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혹자는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잘하면은 국회의원이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진실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를 받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활동들을 보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투표만 잘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투표를 잘하면 된다. 근데 사실 국민들의 주권이라는 게 투표할 때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문제적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각 국회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 비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의견도 내고 질문도 던지고 하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국회의원들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그 과정에서 또 더 날카롭게 벼려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한테 이제 어떤 의원님은 비례대표가 좋다, 지역구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역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다른 것보다 그런 게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회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인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일할 시간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줄여야 되는 어려움들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치인들 평가할 때 지역 행사에 얼굴 많이 비추냐 이런 거 말고 얼마나 내실 있게 뭐 10번 얼굴 비출 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 간담회, 토론회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감시해 주시면 국회의원들이 더 날카로운 비전들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분이 있어요. 네, 이제 점점 들으면서 더 이렇게 하고픈 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짧게 1분씩 해주시면 답변을 1분씩 하는 걸로, 저는 또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또 사회자로서의 역할이어서, 그러면 마이크가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오는 걸로 하고, 오늘 못하신 분들은 꼭 포스트잇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네네네, 요즘 네네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이고 순천에서 순천 특산품품 위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의견하고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신 분들이 저를 조금 미워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말을 하고는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얻게 돼서 손을 들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찌어찌 해서 책을 몇 권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지배라는 책하고 지금 또 이런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 기본 용해인 의원님은 좋았지만 기본소득당에 대한 이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약간 거부감 좀 저도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와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기본소득당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여기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책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소득당의 내건의 기치에 그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 나름의 논리가 너무 안 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는 그 근거가 너무 미약한 것 같고 너무 올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바로 불과 어제 딱 정립이 좀 됐어요. 근데 이런 예전의 아젠다를 조금 힘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지스 같은 경우에 약간 변동성이 많지 않나. 요즘에 생각지 않은 전쟁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경영회사들이 지금 전쟁이라서 힘들다 이렇게 핑계 대라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좀 앞서가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기본소득을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정립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 개인,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만 존재 자체로도 기본소득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대요. 제가 하는 일은 쇼핑몰 쪽에 일을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인터넷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요즘 있고 여론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인명인간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백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노동이라든지 농경사회에서까지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히키코모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그리고 여론조사의 한 명으로서도 다 객체들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사실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큰 소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소득은 이런 것들이 아닌 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그거 지금 여기 미래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례 그 지역구 의원은 우리 아니었으면 좋겠고 비례 의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 좀 그렇지만 유튜브 보면은 이모 작가가 대놓고 용해인 의원을 이번에 지역구 출마 안 하고 편하게 가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저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비례 의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이제 마음에서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비례 의원이
제가 왜 많아졌으면 하냐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 시의원들하고 너무 중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비례가 더 낫지 않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결코 낚이지 마시고 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네. 질문은 진짜 질문은 이제 질문이 아니셨군요. 의견 네. 죄송합니다. 그 같이 제가 용혜인 의원님이 좋아서 이렇게 관심 갖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만큼 용혜인 의원님께 지금의 가치관을 갖게 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신지, 부모님 중에서 아니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여러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들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면서 이것의 성과를 기본소득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어떤 비전을 제안드리고 있는데 주신 의견들을 담아서 더 날카롭게 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은 제가 해온 활동들에 대한 보고인데 대한민국 현실이 참 그렇게 낡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낡은 현실을 미래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과거로 가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요. 이 과거로 돌아가는 흐름을 막으면서도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 해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은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부모님이 제가 봤을 때 정말 평생을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니까 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는 순간 국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때 기본소득을 만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거부감 없이 그래 저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평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정치를 할 때 좀 결정적인 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기혼의 입장이지만 의원님께서 최초로 법안을 발의하신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를 했을 뿐 법안 적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반대의 목소리들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네, 쉽지 않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한 걸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생활동반자법 2014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 반대들이 커가지고 발의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초로 발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시대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편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법안도 발의했고 관련돼서 토론회도 열고 라디오 나가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악법 발의자 명단 이런 거에 막 올라가거든요. 생활동반자법 발의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 내는 역할들을 해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하얀색 옷 입은 여성분께 반갑습니다. 유튜브로만 뵙다가 아까 들어오시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양육비 해결 연합회라고 활동하고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효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양육비 그 해결 한부모의 현실을 접하게 될 때는 한 4년 전이었는데요. 한 양육자가 암에 걸려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가족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나라 양육의 형태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던 때 양육자가 아이를 한 명을 양육할 때 나라에서 정해줄 수 있는 기본 금액이 145만 원이었고요.
비양육자가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양육자가 벌은 금액에서 18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양육자에게 양육비로 줄 수 있는 게 현실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져서 이제 도나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한부모 비양육자에게 받고 있는 금액들이 30만 원 정도의 형태이고 그것 또한 소송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비양육자가 잠적을 해버린다거나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현금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장전입이나 이런 걸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모든 것들을 다 양육자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1년 넘게 네, 알겠습니다. 1년 넘게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했고요. 삭발 시위도 했고 지금 그걸 기다리면서 많은 양육자들이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기본소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또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들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린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 앞에 윤예인 의원님께서 선두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의견 감사드리고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진다면 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건 이 양육비 문제를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해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전해주신 내용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소개를 생략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정치인 중에 이준석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 자체를 가장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 득을 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준석은 총선 끝나고 윤석열 밑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비판해도 뭐 한동훈 장관을 천사다 어쩐다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야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 총선 때도 이준석은 페미니즘을 왜곡하면서 2030 남자표를 얻어갈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의원님께서 좀 맨투맨식으로 해서 김 장관님 선택시킨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2030 남자들의 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총선 때 진보의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탁도 드리고 또 왜곡된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을 향한 그런 회복 전략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정치가 사실 내용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게 분명하게 이 소수자들과 여성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는 데 활용해 왔던 그런 정치 방식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입지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용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링 위에 올라오는 순간 저는 그 미천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용 없는 정치들이 링 위에서든 링 밖에서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적 불평등, 그러니까 성별 불평등, 어떤 차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유리천장, 경력단절, 그리고 임금격차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죠.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래 일했는데 지금 산자부 장관으로 가 있는 박문규 장관이 그때 당시에 수출입은행장이었거든요. 네, 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 성별임금 격차 제일 컸어요. 근데 또 이 양반이라고 하네. 이분이 성별임금 격차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수출입은행에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직급에 따라서 임금 받으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남성들이 더 높은 직급에 있고 여성들이 더 낮은 직급에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계리 임금급차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하느라 이제 한참 시간을 보냈던 국정감사에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이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신다고 하죠, 수원에. 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열심히 우리 힘 모아서 뛰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 같은 연계 질문인데 이런 젠더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나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표 이렇게 갈라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치를 그냥 아예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정치 혐오,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용해인 이런 의원님 덕분에 다시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저희 사실 여수 다독다독 독서 모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관심 갖고 싶고 정치 변화에도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내용적인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짜 좀 말맹이 있는 그런 걸 하고 싶고요. 용해인 의원이 이런 혐오가 아닌 혐오에 좀 대응하는 그런 용해인 의원님만의 이런 방법, 대응법 그런 걸 좀 사실 듣고 싶어요. 혐오의 정치에 대응하는 방법. 네, 사실 참 어렵죠. 그 혐오와 맞선다는 게 논리가 아니어서 참 어려운데요. 네, 논리가 없는 것에 논리로 맞서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김혜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그리고 막 그때 주식 파킹 이런 개인 비위 논란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정당은 아니에요. 막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건 보통 이제 큰 정당들의 이런 제보가 막 각오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건 그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위키트리라는 언론사가 얼마나 여성 혐오적인 기사들, 성차별적인 기사들을 많이 써왔는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기사들을 많이 써왔는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주식 파킹 이런 논란에 비하면 논란 자체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부각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근데 되게 충격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위키트리가 얼마나 나쁜 언론사인지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세상스럽게 보도가 되니까 이게 정말 문제였구나를 다시 한번 짚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뿌듯함도 있었고요. 좀 그런 논리로 대응하고 잘 정리된 주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문장 하나로 막 장애인은 소수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거기에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전공법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느리지만 결국에는 전공법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 11분 정도가 이렇게 현장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5번의 의정보고회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뜨거운 관심을 그리고 지지를 받은 용해인 의원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마 더 대화 나누고 싶은데 못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밖에 포스트잇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순천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제가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전국구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기 첫 해에 이런 의정보고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가서 의정보고회 하는 것처럼 저는 전국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싶었는데 첫 해에 코로나 집합금지 9시 넘어서 못 모이고 4인 이상 못 모이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둘째 해도 코로나 집합금지 방역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던 시기였고 세 번째 해에는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총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이제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그런 시기인데 제가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안 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저희 보좌진들 진짜 보좌진들 너무 고생했거든요. 고생해가면서 전국에 의정보고회를 준비했는데 참 보좌진들한테 미안하지만 고생시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저희 보좌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고생한 보좌진들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 번만 전국구 의원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께 의정보고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고 또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헤아려 주시는 마음 제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름 3번 함께 외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